결혼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저와 아내는 대학 선후배 사이였고 연애 기간 3년을 포함하면 함께한 시간만 11년이 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도 평범하고 조용한 가정이었습니다. 천사 같은 딸 아이가 있고 저는 그 아이를 위해 뭐든 할 수 있는 아버지라고 믿었습니다. 출근 전에 도시락을 싸주고 주말이면 놀이공원도 데려다주고 밤늦게 퇴근해도 꼭 동화책 한 권은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게 제 하루의 유일한 낙이었고 삶의 이유였습니다. 아내는 프리랜서로 일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자기계발 강사였습니다. 처음엔 플로리스트 수업을 들었고 그 뒤로 캘리그래피, 아로마 오일, 감정 코칭 같은 걸 배우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저도 처음에는 그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온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예전엔 7시면 꼭 집에 들어왔던 사람이 이제는 10시, 심지어는 11시가 넘어서야 귀가했습니다. 물어보면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오늘 수강생이랑 상담 좀 하느라 강의 준비가 밀려서 카페에서 정리했어. 처음엔 믿었습니다. 저도 바쁘니까요. 회사에서 야근하고 지치고 지친 상태에서 굳이 캐묻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조금씩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처음 저를 찝찝하게 만든 건 향수 냄새였습니다. 아내는 향수에 민감한 사람이라 거의 뿌리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딜 다녀오면 몸에서 진한 플로럴 향이 느껴졌습니다. 어쩌다 제가 향수 바꿨어? 라고 물으면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 수강생이 선물 줬어. 별로야? 웃으며 대답하던 아내의 얼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낯설고 찝찝한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세탁물에서 처음 보는 옷이 발견되기도 했고 주말에도 강의가 있다며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딸이 엄마는 맨날 공부하러 가. 나는 엄마보다 아빠랑 더 좋아라고 말하던 날. 저는 웃으며 우리 공주 아빠밖에 없지? 라고 했지만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뒤틀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엄청난 일이 터졌습니다. 딸아이 숙제를 도와주던 중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주간 숙제 중 하나가 가족 그림 일기였는데 엄마 아빠 나 이렇게 세 사람을 그리고 하루 있었던 일을 쓰는 숙제였습니다. 평소처럼 아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딸은 아빠는 글씨 잘 써서 도와줘야 해라며 낄낄거렸고 저는 웃으면서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림 속에는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딸, 그런데 그 옆에 모르는 남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넥타이를 한 남자,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매일 만나는 아저씨랑 놀이터에 갔어요. 그 아저씨가 아이스크림도 사줬어요. 그 문장을 읽고도 저는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게 뭐야? 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이거? 그냥 엄마가 자주 만나는 사람 있어. 맨날 놀이터에서 같이 놀고 아빠는 몰라도 돼. 이 말을 듣고 저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대체 그 남자는 누구고 무슨 사이이길래 아이가 당연하다는 듯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던 걸까? 제 아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놀이터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주며 놀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출근을 하자마자 저는 반차를 내고 집 근처의 놀이터 몇 곳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모습을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후 2시쯤 딱 하나 남아있는 작은 놀이터에서 제가 상상도 못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아내가 진짜로 어떤 남자와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 남자는 제 또래 정도 되어 보였고 체격이 다부지며 셔츠를 단정히 입고 있었습니다. 제 딸은 그 옆에서 해맑게 웃으며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고 아내는 그런 딸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걸 인정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그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에게 내 딸이 아저씨라고 부르고 아이스크림을 받아먹는 모습, 아내가 그런 장면을 웃으며 지켜보고 있는 모습, 그것만으로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집에 들어온 아내는 저를 힐끗 보더니 먼저 씻겠다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조차 역겨워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리는 동안 저는 딸이 쓴 그림 일기장을 꺼내 식탁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나올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욕실에서 나온 아내는 그걸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그 질문에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이야. 이게 대체 뭐냐고. 아내는 그림 일기를 본 순간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농담처럼 웃고 넘겼을 텐데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굳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그림 일기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이거 그냥 아이가 잘못 본 거야. 아마 옆집 아저씨 말하는 걸 거야. 내가 요즘 요가 갔다가 놀이터 데려다 줄 때 그 아저씨도 가끔 있거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아이는 그 아저씨가 아이스크림을 사줬다고 했을까? 왜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숙지에 썼을까? 왜 자주 만난다고 했을까? 단순히 옆집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 아저씨 이름이 뭐야? 아내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눈만 피한 채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핸드폰을 건네달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자연스럽게 넘겼지만 제가 문자와 통화 내역을 확인하려는 걸 알아차리자 순간적으로 뺏으려 들었습니다. 너무 뻔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왜? 뭔데? 숨길 게 없으면 가만히 있지 그래. 아내는 침묵했고 저는 핸드폰을 들고 메시지를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톡은 대부분 삭제돼 있었습니다. 대화창 자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뒷목이 찌릿했습니다. 누구나 흔히 하는 가족 단톡방도 없고 친구 대화도 없는 휴대폰. 그건 깨끗한 게 아니라 고의로 비워진 흔적이었습니다. 통화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번호 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거의 매일 한 번씩 10분 이상 통화한 번호. 이름은 저장돼 있지 않았지만 수상한 건 분명했습니다. 그 번호를 복사해서 바로 제 휴대폰으로 넘겨 카카오톡 프로필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제가 낯설지 않은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딸의 그림에 있던 그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맨 채 커피를 들고 있는 사진. 그 웃는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뒤틀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그 번호를 검색해 그 사람의 이름과 직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SNS에는 태그된 사진들이 많았고 자기소개에 감정치유 코치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강의를 하면서 자주 언급하던 자기개발 업계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몇 개의 게시물에 아내의 이름이 댓글로 달려있기도 했습니다. 대화는 없었지만 오늘도 따뜻했어요. 같은 멘트들. 그 짧은 문장들이 제 심장을 쥐어짜듯 조여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치 온몸이 벽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머릿속이 복잡해서 눈을 감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보는 앞에서 핸드폰을 두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몰래 집 근처 카페로 가지 않고 곧장 아내를 따라갔습니다. 아내가 강의가 있다며 나가는 시간에 따라붙어 거리를 두고 지켜봤습니다. 그렇게 사흘째 되는 날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내는 강의장이 아닌 작은 북카페로 들어갔고 그 안에는 바로 그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고 아내는 그 옆에 앉아 무언가를 보여주며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바깥 유리 너머에서 그 모습을 보며 차가운 한기가 온몸을 훑는 걸 느꼈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사람이 저런 표정으로 다른 남자에게 미소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 그게 너무도 끔찍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하고 저는 바로 그 북카페 옆 상가에서 녹음기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다시 같은 장소를 찾아가 유리창 근처 탁자 아래에 몰래 붙여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말로는 잡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아내는 계속 발뺌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이틀 뒤 저는 그 녹음기를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어폰을 낀 채 조용히 틀었습니다. 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요즘 너무 좋았어요. 당신이 있어서. 그 말 뒤에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나도 그래. 하율이도 이제 우리 사이에 익숙해진 것 같고. 그 순간 제 심장은 멈출 뻔했습니다. 하율이. 제 딸의 이름. 그들이 제 딸을 끌어들였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제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제 아이 앞에서 웃으며 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녹음 파일을 들이밀었습니다. 처음엔 이게 뭐야 라고 묻더니 결국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손을 떨며 입을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더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분노, 배신, 모멸감. 그런 더러운 감정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도 그렇지만 하율이 앞에서까지. 진심으로 미친 거 아냐. 아내는 계속 미안해. 미안해만 반복했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는 듣고 싶지도 않았고 그 자리에 있기도 싫었습니다. 옷만 챙겨서 집을 나왔습니다. 하율이는 친정에 잠깐 보냈다고 했기에 다행히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그 앞에서 제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 저는 탐정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직접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정리된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녹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진, 동선, 만남 횟수 그런 것들을 시간 순으로 확보해야 했습니다. 탐정은 일주일 정도 시간을 달라고 했고 저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주일은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자 하나 없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저를 우습게 봤던 걸까. 제 딸을 앞세워 그렇게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며 다른 남자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제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탐정이 제 손에 들려준 봉투 안에는 날짜와 시간이 기록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같은 장소에서 만나는 사진들, 저녁 시간에 조용한 골목으로 함께 들어가는 사진, 두 사람이 서로에게 기대어 걷는 장면까지 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탐정에게 받은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확인할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깊었습니다. 단순한 감정이 오간 게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커플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걸어가고 서로를 찍어주고 서로에게 기대어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대놓고
그리고 저는 그 사이에 철저히 배제된 존재였습니다. 남편도 아버지도 아닌 그냥 몰라도 되는 바보였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결판을 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유리한테 말하기 전에 너 입으로 다 말해봐. 마지막 기회 줄게. 아니면 내가 다 하유리 앞에서 말할 거야. 30분 뒤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발 하유리한테만은.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인간 데리고 카페로 나와. 아니면 둘 다 끝이야. 그렇게 해서 결국 셋이 마주 앉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집 근처가 아닌 일부러 아는 사람 하나 없을 만한 외곽 카페를 골랐습니다. 저는 도착하자마자 제일 안쪽 구석 테이블에 앉았고 10분쯤 뒤에 두 사람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멀리서도 두 사람의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아내는 남자의 팔을 꼭 붙잡고 있었고 그 남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긴장한 게 눈에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잘못한 건 알면서도 들키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제가 손을 흔들자 두 사람은 놀란 듯 멈췄고 아내는 남자의 팔을 놓으며 다가왔습니다.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게 했습니다. 남자도 제 앞에 앉자마자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더군요. 그 침묵을 깨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유리 숙제 봤어. 그림에 그려진 그 남자. 바로 당신이지?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고개를 들더니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자주 보다 보니 하유리도 알게 된 거예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인지. 자주 보게 된 이유가 뭔데? 남편인 저도 못 본 남자를 딸은 자주 보고 아이스크림도 받아먹고 놀이터에 같이 앉아 있는다고요?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와 사진 봉투를 꺼냈습니다. 조용히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걸 경찰에 보낼까? 아니면 하유리 담임 선생님한테 먼저 보낼까? 요즘 학교에서 가정 환경도 면밀히 본다던데? 아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벌개진 채로 말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다 내 책임이야. 그 사람은 아무 잘못 없어. 내가 먼저. 바로 그 순간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저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면서 만났고 계속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 말에 아내는 뒤통수를 맞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똑같은 편인 줄 알았겠죠. 하지만 상황이 다급해지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은 정말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하유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아이는 당신들 때문에 평생 트라우마 안고 살아야 할 수도 있다. 두 사람 모두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감히 입을 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들 둘 사이에서 오간 메시지, 사진, 통화 내용 다 수집해놨어. 그리고 탐정이 찍은 자료들도 있다. 변호사랑 상담은 이미 끝났고. 이건 통보야. 이혼할 거고 양육권은 내가 가질 거야. 아내가 고개를 떨구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연신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눈물로 감정을 호소하면 제가 흔들릴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제 그런 연민은 없었습니다. 제 감정은 이미 그 전날 녹음기를 들으면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자는 입술을 꾹 다문 채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책임지겠습니다.
위자료든 뭐든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책임이요? 책임질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남의 가정에 발들이지 말았어야죠. 그날 카페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하유리한테 무슨 말 할지 정리해둬. 곧 너랑 마주 앉게 될 거니까. 거짓말하면 그 자리에서 다 밝힐 거야. 하유리에게 상처 주는 건 내가 아니라 너야.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날엔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앞에 나서서 말하던 사람. 그런데 그날은 고개도 못 들고 제 발끝만 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하유리를 마주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로서 감정을 억누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다시는 이 아이를 거짓 속에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는 절대 그 남자 같은 인간이 아빠인 척 다가오게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미 기본적인 상담은 마친 상태였고 자료도 충분히 모아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법적 절차에 착수할 차례였습니다. 변호사는 사진 봉투와 녹음 파일을 하나씩 확인하더니 서류 정리도 마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증거력 아주 충분합니다. 양육권도 위자료도 다 가져오실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아직도 분노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위자료를 받고 끝낼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 인간한테도 상간 소송 걸고 싶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아요. 저 인간 때문에 내 딸이 제 아내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가능하죠. 특히 그 남자가 미혼이면 상간 책임은 더 명확하게 물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협의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세게 밀어붙이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와 모든 대화를 문자로만 주고받았습니다. 혹시라도 증거로 제출할 일이 생길까 싶어서였습니다. 아내는 제게 한 번도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카페에서의 만남 이후 아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처럼 말을 걸어도 조용히 대답했고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하루 안에 모두 보내왔습니다. 며칠 후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심리 상담사와 함께 하유리를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유리에게 지금 당장 진실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엄마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 알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내 입으로 얘기해. 그 자리는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유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엄마를 바라봤고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프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사실은 마음이 많이 아팠어. 엄마가 잘못한 일이 있었어. 그래서 당분간 아빠랑 따로 살게 됐어. 딸은 처음엔 이해를 못하는 눈치였지만 곧바로 제 무릎에 와서 안겼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이제 집에 안 오는 거야? 그 질문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하유리를 재운 뒤 저는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제가 울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믿을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 관련 첫 출석 일정을 받았고 저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 들고 나갔습니다. 그날 법정에서 마주한 아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화장기 없고 눈이 퀭한 얼굴, 몇 킬로는 빠진 듯한 야윈 몸, 그 남자 역시 수척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아내의 불륜 사실과 함께 제시한 사진과 녹음, 통화 기록 등을 차례로 제시하며 진술했습니다. 판사도 한참을 자료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는 충분히 입증되며 가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고 자녀의 양육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며 위자료 청구 역시 일부 인정합니다. 이어서 상간 소송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불륜남은 처음엔 사과만 하더니 결국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감정적으로 빠졌던 것 같습니다. 한순간의 실수였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책임은 지겠습니다. 판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감정에 빠졌다는 것이 행위의 정당성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피고는 분명히 기혼자인 상대와의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날 법정에서 나오는 길, 아내는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하율이 가끔 볼 수는 없을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율이에게 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생각해봤어? 내가 한 짓을 아이가 알게 되면 평생 상처로 남을 텐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아이를 본다고 해.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만 끄덕였고, 그날 이후 저는 아내와 하율이를 완전히 분리시켰습니다. 친권은 공동이지만 실질적인 모든 권한은 제게 있습니다. 아내는 아이에게 아무 연락도 할 수 없게 조치했습니다. 혹시라도 연락이 오면 즉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각서도 받아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씩 흘렀고 하율이도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엄마를 찾기도 했지만 제가 옆에서 늘 함께 해주자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주말마다 놀이터도 가고 영화도 보고 도시락도 싸서 한강도 다녔습니다. 웃고 떠드는 하율이를 보면 제가 아버지로서 꼭 지켜야 할 존재가 무엇인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한편 그 남자는 본인의 일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들었습니다. 강의는 전부 취소됐고 본인이 대표로 있던 작은 강사협회에서도 퇴출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내는 친정으로 들어갔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도 돌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둘이 얼마나 무너졌는지에 대해 안타까움은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렇게라도 대가를 치러야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조금은 알겠지 싶었으니까요. 이혼이 확정되고 모든 절차가 끝난 뒤 저는 하율이와 함께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그 집은 더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거실, 주방, 침대, 심지어 욕실까지 어느 곳 하나도 깨끗한 기억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공간에서 나는 언제나 기만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딸은 그런 공간을 엄마와의 행복한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동네를 골랐고 회사도 출퇴근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집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하율이와 제가 딱 붙어 지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어느새 그 공간은 저희 둘만의 온전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하율이에게 도시락을 싸주고 등굣길을 배웅했고 저녁이면 둘이 앉아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퍼즐을 맞추고 둘이 이불 속에서 속닥속닥 얘기하는 시간이 하루의 유일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이도 점점 변했습니다. 처음엔 어리둥절해하던 눈빛이 점점 안정되어 갔고 저는 그 눈빛을 보며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한 번은 하율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 좋아. 조용하고 따뜻해.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누구보다 모든 걸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혼한 남자라는 걸 알고 주변 사람들이 수군대는 건 분명했습니다. 전 직장에서도 소문이 돌았고 일부는 대놓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터로 옮겼습니다. 경력은 줄었지만 사람들의 시선 없이 일할 수 있다는 점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혼 소식이 퍼지고 나서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가해자보다 피해자에게 더 잔인하다는 걸.
아내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친정에 들어가 있다더니 SNS 계정도 닫았고 연락처도 바뀌었습니다. 다만 한 달에 한 번쯤 아내의 어머니가 하유리의 안부를 조심스럽게 물어오는 문자만 받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대답만 간단하게 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그것 말고는 아무런 교류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사람을 경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쉽게 믿지 않고 쉽게 기대하지 않고 쉽게 기대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유리만은 예외였습니다. 그 아이만은 저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고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 저는 매일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하유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친구들한테 말했어. 나는 아빠랑 둘이 산다고. 친구들이 부럽대. 그 순간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어리게만 본 제 자신이, 그리고 저 하나 믿고 이렇게까지 밝게 자라준 제 딸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주말이면 캠핑도 다니고 바닷가에도 갔습니다. 도시락을 싸서 둘이 산책길을 걷다가 벤치에 앉아 먹기도 했습니다. 하유리가 머리를 묶어달라고 하면 유튜브를 보며 배운 방법으로 정성껏 따아주었고 그럴 때마다 하유리는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 진짜 다 할 줄 아네. 저는 그 웃음이 전부였습니다. 그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어떤 수치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하유리의 유일한 보호자입니다. 세상이 어떤 식으로 흔들리든 저는 이 아이만큼은 절대 거짓된 세계에 다시 밀어넣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더 단단해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유리에게는 아직도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아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을 때 제가 직접 다 얘기해 줄 겁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지금보다 더 냉정해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서로를 의지하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시간은 상처를 덮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만들 뿐입니다. 저는 그걸 배운 겁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아이와 웃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이겁니다. 의심이 들었다면 틀린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배신은 절대로 우연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돼 있었고 당신만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순간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저처럼요. 제 인생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평범하게 아침에 출근하고 밤이면 집에 돌아와 가족과 밥 한 끼 나누는 그 일상이요. 근데 그 평범함이 어느 날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뼈도 못 추릴 만큼 박살이 나버린 거죠. 저는 아직도 그날이 기억납니다. 잊혀지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 생각만 하면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요. 결혼 6년 차였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엔 딱 하나의 보물이 있었죠. 바로 제 딸이었습니다. 딸 하나 낳고 정말 뼈 빠지게 키웠어요. 남들처럼 유모차 밀고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돌잔치도 해주고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고 난 후부터 아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변화의 조짐을 그때부터 느꼈어야 했어요. 하지만 전 너무 멍청했습니다. 아빠 노릇한다고 회사 다니고 주말마다 딸이랑 놀아주면 그걸로 다 된 줄 알았던 거죠. 아내는 출산 후 우울증이 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해했어요. 밤새 아기 울면 깨야 하고 몸도 망가졌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웬만한 일은 다 참았습니다.
아이 울면 제가 먼저 안아줬고 주말마다 외출해서라도 스트레스를 풀게 해줬어요. 그런데도 아내는 늘 불만이었어요. 몸이 피곤하다. 머리가 아프다. 나 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이 입에 달린 사람처럼 매일 그랬습니다.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진짜 힘든가 보다. 나는 그래도 바깥에서 일이라도 하지만 집에서 애 보는 게 더 힘들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아내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미치겠다면서요. 사람도 좀 만나고 싶고 숨 좀 쉬고 싶다고요. 그래서 동네 문화센터를 다녀보라고 했습니다. 육아 스트레스 좀 풀리게요. 아내는 처음엔 관심 없다는 듯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헬스장이 같이 있는 필라테스 학원을 등록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그게 얼마나 큰 화근이 될지 몰랐습니다. 학원을 다니더니 아내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웃음이 많아졌고 예뻐지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습니다. 화장도 다시 시작했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안심했습니다. 아, 이제 좀 기분이 풀렸구나. 다행이다 싶었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어요. 제가 안심한 그 순간부터 이미 저 모르게 모든 게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말했습니다. 운동 끝나고 엄마들끼리 밥 좀 먹고 오겠다고요. 처음엔 그러라고 했어요. 나도 좀 쉬고 싶었으니까요. 근데 그 횟수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하루는 점심이더니 하루는 저녁까지 먹고 온다 하고 또 하루는 늦은 밤까지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아기 보느라 지쳐서 그냥 피곤한가 보다 넘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휴대폰을 두고 외출한 겁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안 두고 나갈 사람이었는데요. 그날따라 뭔가 직감이 쎄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휴대폰을 켰죠. 그런데요. 거기서 저는 진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 통의 문자였어요. 오늘도 진짜 미쳤다. 너 덕분에 스트레스 다 풀렸어. 다음엔 더 대담하게 해볼까? 그 메시지의 발신자는 운동 트레이너였어요. 그놈이었습니다. 제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 PT놈이었어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정신없이 메시지를 더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둘의 대화가 줄줄이 나오더군요. 다음엔 우리 딸 데리고 카페 가자. 내가 딸 좋아하는 척 해줄게. 이런 미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인간들이 우리 딸까지 이용하고 있구나 싶었죠. 그날 저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내가 뭘 놓친 거지? 근데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집에 있는 동안에도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가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딸 재우고 핸드폰 만지는 것도 수상해 보였고요. 운동 간다고 화장하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바로 따지지 못했습니다. 괜히 오해해서 싸움만 더 커질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모른 척 했습니다. 대신 저는 아내의 패턴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오는지. 어느 날은 일부러 일찍 퇴근해서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아내가 필라테스 갔다가 딴 길로 빠지는 걸요. 그 길 끝에는 PT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이 자연스럽게 만나서 골목길로 사라지더라고요. 그 순간 진짜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나한테 딸 맡기고 저 둘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운동 끝나고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엄마들이랑 밥 먹고 왔다고 하더군요. 그 표정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지? 거기서 폭발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퇴근하고 곧장 필라테스 학원 근처에 갔습니다. 그리고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둘이 만나는 장면부터 골목길로 사라지는 것까지요. 그걸 며칠 동안 반복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사이 더 미쳐버릴 것 같은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저랑 딸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겁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를 걱정해주는 척도 했습니다. 요즘 피곤해 보여. 좀 쉬어 이딴 소리를 하면서요. 그 가식적인 얼굴을 보는데 진짜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육아 힘들다고 해서 일도 도와줬고 돈도 벌어왔고 휴식 시간도 만들어줬는데 돌아온 건 배신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미치는 겁니다.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티도 못 내고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그때 결심했어요. 절대 그냥 안 넘어간다고요. 이 인간들한테 똑같이 돌려주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간남 소송을 하겠다고요. 제 인생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요. 변호사를 찾아간 그날, 저는 한숨도 못 자고 밤새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이 미쳐버릴 것처럼 복잡했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싶고 내가 그렇게 못난 놈인가 싶고 온갖 자책과 분노가 뒤섞였죠.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쌓아올린 가족이라는 둥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으니까요. 변호사는 제 얘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날까지 모은 사진 증거와 문자 캡처본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소송 가능합니다. 근데 더 확실하게 만들려면 좀 더 필요합니다. 위치 추적이라든지 둘의 만남을 좀 더 세세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 아내였던 사람을 이렇게까지 뒤쫓아야 하나? 그런데요. 곱씹을수록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짓까지 해야 하는지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치 추적기를 준비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파는 초소형 위치 추적기를 샀어요. 아내 가방 안에 몰래 넣었습니다. 그 순간 손이 얼마나 떨리던지요. 이게 내 손인지 남의 손인지 분간도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근데 저는 참고 했습니다. 아니었으면 그냥 미친 사람으로 끝날 수도 있었으니까요. 위치 추적기를 심고 나니 진짜 기가 막힌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필라테스 끝나면 30분 정도 어딘가를 가는데 매번 같은 장소였어요. 시 외곽에 있는 허름한 원룸촌이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지만 거기까지 직접 가보니 더 이상 의심할 것도 없었습니다. PT놈이 그곳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있었으니까요. 둘이 딱 붙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걸 제 두 눈으로 봤습니다. 제 손엔 이미 카메라가 있었죠. 렌즈 너머로 그 인간들 모습이 선명하게 찍히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이런 짓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분노가 가슴까지 차올랐지만 꾹꾹 눌렀습니다. 저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을 또 한 번 봤습니다. 몰래. 지문을 제가 등록해뒀거든요. 거기엔 대화가 한가득이었습니다. 둘이서 주고받는 저급한 농담들. 오늘도 미쳤다. 단번엔 더 센 거 하자. 이런 문자가 넘쳐났습니다. 저는 손을 부여잡고 겨우 참았습니다. 문자 내용 중간중간 우리 딸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는데 혈압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 딸을 지 핑계 대며 둘이 만나고 있더군요. 오늘 딸 덕분에 시간 잘 보냈다. 이런 메시지를 보는 순간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도 이제 좀 따로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어. 그 말 듣는데 진짜 이게 뭔 소린가 싶었습니다. 따로 시간을 가지자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대놓고 나를 집에 묶어두고 지는 놀겠다는 거죠. 그 말을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하니까 아내는 피곤하다느니 스트레스가 쌓인다느니 헛소리를 늘어놨습니다. 근데 그 말투가 너무 태연했어요. 그 태연한 얼굴이 더 역겨웠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밥벌이 하겠다고 일하고 육아도 나름 돕겠다고 했는데 돌아온 게 이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대로는 못 참겠다고요. 변호사는 차근차근 조언을 해줬습니다. 상간남 소송을 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감시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건 아니었지만 집 주변과 아내의 동선을 더 파악할 수 있는 곳에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진짜 피가 끓는 날이 왔습니다. 아내가 딸을 데리고 피티놈이랑 만난 겁니다. 셋이 같이 놀이터에 있는 걸 봤습니다. 사진 찍는 놈도 그 놈이었어요. 제 딸을 안고 장난치는 척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본 순간 눈이 뒤집힐 뻔했습니다. 제 딸입니다. 내 피와 살로 낳은 딸이에요. 그걸 지 멋대로 데리고 나와지 애인인 것처럼 놀더군요. 그 인간이 딸한테 뭔 짓이라도 하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때 저는 진짜 이성을 놓을 뻔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먹을 쥐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 광경을 카메라에 담으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그냥 뛰어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걸 겨우 참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사진을 정리하는데 손이 멈추질 않았어요. 다시 보고 또 보고. 내 눈이 잘못된 거 아닐까 싶어서요. 근데 아무리 봐도 현실이었습니다. 내 아내가 내 딸을 끌고 다니며 불륜남이랑 놀고 있는 그 더러운 현실이요. 그날 밤 저는 딸을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죄인가. 나 때문에 이런 꼴을 봐야 하나 싶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도 깜짝 놀라더군요. 이 정도면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다고요. 저는 바로 소송 절차를 밟아달라고 했습니다. 더는 못 참겠다고 했어요. 가슴에 쌓인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으니까요. 변호사는 상간남 소송과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야 더 확실하게 끝낼 수 있다고요.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인간들한테 내 삶을 이렇게 망쳐놓은 값 똑같이 치르게 해줘야 했으니까요. 소송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아내 얼굴만 봐도 속이 뒤집히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근데요. 더 미친 건 그런 저의 고통을 아내는 눈치도 못 채는 듯 지내더라는 겁니다. 아침이면 딸 챙기는 척 하면서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밤에는 피곤하다며 침대에 누워선 늘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모습 보는데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이 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할까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 딸 친정 엄마한테 좀 봐달라고 하는 거 어때? 저는 그 말이 너무도 뜬금없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딸이랑 떨어지기 싫다던 사람이 갑자기 장모님께 부탁이라니요. 그래서 물었죠. 왜 갑자기?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도 좀 쉬고 싶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뒤통수가 얼얼했습니다. 쉬고 싶다는 말이 왜 그렇게 역겹게 들리던지요. 그 쉬고 싶은 이유가 고스란히 눈에 보이더군요. 이 인간이 딸을 장모님에게 맡기고 불륜놈이랑 더 자주 만나겠다는 신보인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딸마저 도구로 이용하는 것 같아서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의 핸드폰을 또 훔쳐봤습니다. 지문으로 열었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지옥을 봤습니다. 둘이 주고받는 메시지에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딸 맡기면 낮에 시간 널널할 것 같아. 그때 자주 보자. 그래, 그때 더 재미있게 놀자. 이딴 대화를 보고 있는데 이게 인간이 할 짓인가 싶었습니다. 내 자식까지 지들 만남에 이용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이제 이 인간은 내 아내도 아니고 내 딸의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상간남 소송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변호사도 긴장하더군요. 제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현장입니다. 그게 있으면 소송에서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 말에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인간들을 반드시 현장에서 잡아야겠다고요. 며칠 후였습니다. 또다시 위치 추적기를 확인했는데 익숙한 그 원룸촌으로 향하더군요. 저는 바로 차를 몰았습니다.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둘이 함께 나오는 걸 봤습니다. 손을 꼭 잡고 나오더군요. 근데 더 어이없는 건 그놈이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 이성이 끊길 뻔했지만 또 참았습니다. 증거부터 확보해야 했으니까요. 사진으로 찍고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그 장면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딸에게 밥을 먹이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걸 겨우 참았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문자, 사진, 영상. 그 인간들끼리의 대화도 복구 앱으로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이 또 있었습니다. 그놈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더군요. 남편이 좀만 눈치채면 이혼하자고 먼저 해. 그래야 위자료 안 나간다. 그 말이 진짜 뼈에 사무쳤습니다. 내 인생 이렇게 망쳐놓고 이제는 위자료까지 피하겠다고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상간남 소송과 이혼 소송을 동시에 접수했습니다. 그런데요. 소장이 집으로 날아오고 나서야 아내가 눈치를 챈 겁니다. 집에 오자마자 묻더군요. 이게 뭐야? 너 미쳤어? 그 말 듣는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친 건 나였을까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한 짓 다 알고 있다. 아내의 얼굴이 그제야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요. 그 인간 기가 막히게도 금방 태도를 바꾸더군요. 다 오해야. 나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인간은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하겠구나.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 적도 없었고 내 딸의 엄마로서 자격도 없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냉정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이 정도면 법원에서도 빠르게 결론 낼 겁니다. 위자료도 꽤 받을 거고요. 저는 위자료는 둘째였습니다. 제 인생을 망쳐놓은 값, 그걸 반드시 받아야 했으니까요. 아내는 그때부터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을 생각했습니다. 이 인간이 더 이상 딸 곁에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간남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뭐하러 만나냐고요. 이제 법이 알아서 할 테니까. 내 손으로 더럽힐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인간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 말이 너무 역겨웠습니다.
아니었으면 대체 뭐였냐고요. 다 계획적으로 해놓고 이제 와서 뭔 헛소리냐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끝까지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상간남 둘 다 끝장을 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망쳐놨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했으니까요.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그때부터 저는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오고 변호사와 만나 증거를 검토하고 또 새로운 증거를 추가하는 일의 반복이었죠. 마음 같아서는 그냥 얼굴에 대고 다 쏟아붓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제는 감정으로 덤벼봐야 의미가 없으니까요. 법으로 응징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당한 만큼의 고통을 제대로 돌려줄 수 있었으니까요. 재판이 시작되고 아내는 처음부터 온갖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애초에 불륜이 아니라고 주장했죠. 그냥 친구였다고. 운동을 같이 하다 보니 친해졌을 뿐이라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진과 영상을 찍어놨는데 그런 소리를 하는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변호사도 어이없어 하더군요. 증거를 들이밀자 그때서야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역겨웠던 건 상간남의 태도였습니다. 법정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하다느니 후회한다느니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찍어놓은 둘의 사진에서 얼마나 즐거워 보였는지 기억하고 있는데 그딴 말을 들으니 욕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놈은 그 와중에도 위자료 감경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너무 과하게 대응했다느니 처음부터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느니 주절주절 변명을 했죠. 그 말을 듣는데 진짜 혈압이 솟구쳤습니다. 변호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절대 합의 없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변호사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참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사진, 문자, 영상, 위치 기록까지. 심지어 통화 녹음까지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들을 보면서 아내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습니다. 상간남도 고개를 못 들더군요. 그 꼴을 보는데 조금이나마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래, 이게 니들이 저지른 짓의 결과다. 감히 남의 가정을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대가도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냐고요. 결국 재판부는 상간남에게 위자료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저로선 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이 인간이 불륜의 당사자임을 인정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했어요. 이혼 소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의 명백한 유책 사유로 인한 이혼이 인정됐고 저는 양육권도 당연히 가져왔습니다. 딸은 절대 그 인간 손에 맡길 수 없었습니다. 제가 죽어도 그럴 순 없었으니까요. 판결이 내려지고 아내는 절규했습니다. 진짜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전혀 안 통했습니다. 오히려 속이 다 시원했죠. 그렇게 울고불고 할 거면 애초에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울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법의 판결이 내려졌으니까요. 아내는 그 후로도 몇 번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딸이라도 보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변호사와도 상의했죠. 접촉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딸이 뭘 잘못했다고 그 인간 얼굴을 봐야 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법원에서도 저의 입장을 받아들여줬습니다. 딸의 정신적 안정이 우선이라고요. 그리고 저는 상간남의 직장에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법원 판결문과 함께요. 그 인간은 체육관에서 트레이너를 하고 있었는데 내용 증명받은 후로 바로 잘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 듣고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래야죠. 남의 가정을 박살낸 놈이 멀쩡하게 사회생활하는 꼴을 두 눈 뜨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인간도 이제야 실감이 났겠죠.
자기가 한 짓이 얼마나 큰 대가를 가져왔는지요. 아내는 어디다 하소연할 때도 없었을 겁니다. 부모님께도 알려졌고 친구들 사이에도 소문이 다 퍼졌거든요. 그 꼴을 보니 참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내를 어떻게 대했는지, 딸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본인이 제일 잘 알았을 테니까요. 그런 나를 짓밟아 놓고 이제 와서 동정을 구한다고요? 어림도 없었습니다. 이제 저한테 남은 건 딸과의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더럽혀진 과거는 싹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를 했습니다. 새 집에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으려고요. 딸만큼은 아무것도 모르게 평범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었으니까요. 다시는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는요. 그 후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저는 딸과 새로운 동네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일도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고 조금씩 평온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소문이 돌아오더군요.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상간남과 전 아내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먼저 상간남. 그 인간은 법원에서 위자료 판결을 받은 후 직장에서 바로 잘렸습니다. 트레이너라는 직업 자체가 신뢰가 중요한데 불륜 사건으로 얼굴까지 알려졌으니 버틸 수가 없었겠죠. 결국 체육관에서는 하루아침에 내쫓겼다고 합니다. 그놈은 그렇게 잘리자마자 여기저기 다른 체육관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하더군요. 체육계는 생각보다 좁거든요. 특히 지역 내에서는 금방 소문이 퍼집니다. 결국 그놈은 헬스 트레이너 일도 못하게 됐고 배달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짜증내며 버티다가 허리 다치고 무릎 다쳐서 그만뒀다더군요. 그 후엔 택배 상하차 일도 해봤다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돈벌이가 막히니 생활비도 떨어졌겠죠. 듣자 하니 원룸 월세도 밀려서 결국 쫓겨났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꼴을 듣는데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자기 손으로 남의 가정을 망가뜨렸으면 그 정도 대가는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약하다고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전 아내. 참 한심한 인생을 살고 있더군요. 처음에는 상간남하고 다시 만나려 했답니다. 근데 상간남이 그렇게 망하고 나니 손절을 해버렸더군요. 둘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한다고 했던지요. 결국 돈 앞에선 사랑도 없나 봅니다. 그 이후로 전 아내는 직장을 구하려 했는데 어디서도 받아주질 않았답니다. 주부 경력이 전부인 데다가 동네 소문이 다 퍼졌으니 당연했겠죠. 게다가 양육권도 없으니 더더욱 그랬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전 아내가 결국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근데 그 부모님도 저한테 엄청 죄송하다며 연락까지 했던 분들이라 전 아내를 마냥 받아주지도 않더군요. 부모님도 창피하고 실망해서 결국 전 아내를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친구 집을 전전하며 지낸다고 하더군요. 한 번은 친구 집에서 얹혀 살다 결국 쫓겨났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사람 인연이 무섭다더니 친구들도 등을 돌린 거죠.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저희 딸이었습니다. 엄마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뭐라 답해야 할지 몰라 늘 고민했거든요. 아이가 자라면서도 엄마의 부재를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최대한 진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아이한테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굳이 알려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아이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게 해야 했으니까요. 대신 저는 2배, 3배로 노력했습니다.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해주려고요. 그렇게 딸과 둘이서 차곡차곡 일상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아내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몇 년 만이었죠. 처음엔 번호도 모르는 낯선 번호라 안 받으려다가 혹시 딸 관련해서 무슨 일 있나 싶어 받았더니 그 인간이더군요.
목소리는 한없이 작아졌고 말끝마다 죄송하다, 죄송하다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딸 한 번만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그때의 분노가 다 떠올랐습니다. 딸을 도구로 삼았던 그 과거. 지 욕심 채우려고 딸 핑계 대며 불륜을 저질렀던 그 장면들이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넌 그럴 자격 없어. 그 한마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다시 연락 온 적 없습니다. 아마도 그 인간도 이제는 알겠죠. 더는 기어들 틈도 없다는 걸요. 저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상간 남은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고 전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챙기던 두 인간이 결국 서로에게 버림받고 폐인처럼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참 인과승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절대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내 인생을 망쳐놓고 내 가정을 짓밟아 놓은 그 대가를 평생 치르며 살길 바랍니다. 저에겐 오직 딸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각오로 저는 오늘도 딸과 함께 하루를 살아갑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요.